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통일준비위원회라고 있죠. 네네. 대통령이 위원장인데요. 네. 그곳에서 남북 간에 흡수 통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요. 한 포럼에서 남북 간의 합의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통일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어제 ROTC 중앙회가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네. 이 통일 과정에는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고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 안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제 흡수 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말해서 사실상 흡수 통일을 시사했는데요. 바로 이 발언 때문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포럼에서는 북한 고위 간부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정 부위원장은요, 이 체제 흡수 방식의 통일 시에 이 노동당과 군부 등 이른바 그 고위 간부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엘리트 계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 북한 엘리트 숫자도 상당하고 또 네. 노동당원 등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북한의 엘리트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계획이 있다. 네.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는 지금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시장 경제와 부정부패로 북한 정권이 연명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통준위는 네. 오늘 이 정종욱 부위원장 발언 관련 보도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이렇게 부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게 통준위의 오늘 네.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보도자료가 오늘 나왔는데요. 정 부위원장은 통일 비용 측면에서 합의를 통한 통일이 훨씬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고요. 비합의 통일이나 흡수 통일에 대한 팀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정부는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주장은 줄곧 이런 거였죠. 이 통준위가 사실상 흡수 통일을 위한 준비 조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왔는데요. 아직까지 반응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 통준위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죠. 네. 경실련이 이번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통준위를 전격적으로 탈퇴했네요. 그렇습니다. 경실련 통일협회도 오늘 역시 성명을 냈습니다. 이 흡수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탈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통준위가 이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밀실 논의에 치중해왔고 올해 들어서는 광복 70주년을 명분으로 전시성 행사를 기획 주도하는 일종의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통준위는 민관 합동기구입니다. 작년 7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경실련을 포함해서 12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을 당시에 설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민자문단에 속한 단체가 오늘 경실련처럼 이렇게 탈퇴 선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라고 그러죠. 이 미국의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네.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미국 대사 피습 문제와 전혀 무관한 사드 배치 문제를 갑작스럽게 들고 나온 데 대해서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그런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이에 따라서 결정된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산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측
측의 고위 인사들이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우리 국방부도 사실 같은 맥락에 답변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사드의 실효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특히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그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공론화 움직임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사드 문제 공론화를 놓고서 여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 사드 공론화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인물은 표면적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입니다. 네. 지난 9일이었죠. 이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책 의총까지 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사드에 대해서 공론화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 김재원, 윤상현 의원 등은 심각한 외교안보 이슈를 의총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보 이슈를 다수결로 결정하겠다는 거냐 이런 지적인데요. 오늘은 이인재 최고위원도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 문제만큼은 이 공개적으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면서 역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성폭력 가해자의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묵인 방관자를 가중 처벌하겠다. 이게 국방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무슨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나 본데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 성폭력 퇴출을 위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이 국방부 한 관계자는요. 이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 징계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이른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아웃. 원아웃. 네. 네. 그러니까 한 번 적발되면 바로 처분이 내려진다는 거죠. 네. 네. 이 관계자는 특히 직속 상관 등이 성범죄를 묵인 방조하면 가중 처벌할 것이고 또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제적된다면 제대군인 복지 혜택을 박탈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방위 사업 비리 아주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합동수사단이 무기 중개상을 체포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합수단은 오늘 오전에 무기중개 업체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을 서울 도남동 자택에서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거물 무기중개상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요. 일괄공영이 중개했던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도입 사업에서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정부 예산을 타내 리베이트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 요격기와 지대공 유도탄 그리고 대공포 등 적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이 조종사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자 방해 훈련 장비라고 합니다. 네. 총 사업 규모가 1,365억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한편 합수단은 터키 하벨산사에서 하청을 받은 SK CNC 권모 전 상무도 함께 체포를 했습니다. 네. 예비역 준장 출신인 권모 씨는요. SK CNC가 일광공영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이 회장과 공모해서 대금 부풀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땅콩 회항 사건 이 얘기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 사건 때 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던 김모 승무원. 네. 김모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에다 소송을 걸는다는 얘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김모 승무원은 뉴욕 한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폭행하고 위협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한 관계자는 이 김모 승무원이 소송 없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이 대한항공 측에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김모 승무원은 지금 병가 중인데요. 지난달 재판에 출석해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건설 경기 그동안 부진했었죠. 그런데 이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게 무슨 어떤 얘기입니까? 예.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 허가 연면적이 전년에 비교해 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한풀 꺾였던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인데요. 네. 그러니까 건축 허가 면적의 추이를 보면 2013년 건설 경기 침체로 11.6% 감소했다가 지난해 8.7%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증가세가 주거용 건축물 허가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주거용 건축물 허가 실적은 전체 허가 면적의 41.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등 사업이 활발한 지방이 16.6% 늘었고 네.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중심으로 한 수도권 등이 16.9% 증가했습니다. 네.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는 아파트 허가 면적이 전년보다 21.9% 늘어나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도 각각 12.4%, 7.9%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규 분양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만큼 올해도 관련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건설 경기가 저전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건 부동산 경기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난달 가계 대출 중에 특히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었다는 숫자가 나와 있네요. 네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66조 원으로 네. 한 달 전보다 3조 7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네. 집계됐습니다. 집기가 개시된 2008년 이래 2월 중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치인데요. 원인은 결국 주택거래 호조와 저금리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2월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1월 집계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한 것도 바로 같은 원인인데요. 네. 그만큼 부동산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투자와 밀접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월 한 달간 4조 2천억 원 늘어나면서 종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의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부채 부담 탓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과감히 풀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사흘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3.9원 오른 달러당 1126.5원의 장을 마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무려 24원 가까이 오른 건데요. 오후 들어 한때는 환율이 1129.6원까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오늘 6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 국제유가와 뉴욕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선호하게 된 것도 주요했습니다. 네. 그만큼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교환되는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는 이러한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밖에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인하 기대감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환율 상승 압력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내일 환율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 초에 연말 정산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었죠. 네. 그런데 오늘부터 환급 신청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1월 연말 정산 때 공제 항목을 빠뜨렸어도 아직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예. 한국 납세자 연맹 등에 따르면 오늘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신청을 통해서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냈거나 더 냈다면 오늘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언제든 환급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납세자 연맹에선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고 특히 네. 2009년에는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5년 안에 환급받는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화이팅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라크군이 이 IS,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이죠. 이 IS가 장악하고 있는 티크리트 탈환 작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티크리트 시내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외신들은 이라크군이 티크리트와 북쪽으로 이웃한 알람 지역을 IS로부터 되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란 국영 프레스 TV도 이라크군이 여러 방향으로 티크리트 주변 지역을 장악했고 일부 병력은 티크리트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티크리트 시내 도로에는 숨진 IS 무장대원의 시체로 뒤덮여 있고 네. IS가 탈영 조직원을 사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IS는 이라크군과 시아파 민병대를 막기 위해서 은신처로
쓰던 티크리트 시내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티크리트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제2도시 모술로 통하는 길목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인데요. 예. 이라크군이 이 티크리트 탈환에 성공할 경우 주요 보급로를 잃은 IS가 모술까지 내줄 가능성이 커서 이라크 내 입지가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IS는 아주 잔인한 테러에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비난을 그동안 많이 사고 왔었는데요. 네네. 이 또 어린 소년이 인지를 총살하는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했다면서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IS가 소년 조직원이 총을 쏴서 인지를 죽이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했습니다. 네. 이 동영상에는 군복 차림 소년이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친 다음 죄수복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인지를 뒤에서 권총으로 여러 발 쏴서 죽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인질은 살해되기 전에 자신이 19살의 아랍계 이스라엘인이라고 밝히면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스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S는 앞서 지난 1월에도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이라면서 남성 2명을 소년이 직접 총을 쏴서 죽이는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IS는 그동안에 외국인 인질들을 여러 명 참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인질을 참수할 때 이거 저 동영상 촬영하는 것이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안심을 시킨다는 증언이 나왔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IS 통역으로 일하다가 최근 터키로 탈출한 한 남성이 아하.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남성은 참수 현장에서 외국인 인질들에게 이건 선전을 위한 동영상 촬영이니 안심하라고 속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또 참수를 집행한 지하디 존이 외국인 인질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통역을 하긴 했지만 네. 촬영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살해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또 일본인 고토겐지 살해 현장도 멀리서 목격을 했다면서 지하디 존이 직접 카메라 위치나 장소 등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또 터키 출신 남성들이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사상 첫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전국 1,802개 구시군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조합장 선거를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자 한 것인데요. 그만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농협대학교 소병철 석좌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렇게 네. 방송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네. 네네. 자, 그런데 그 조합장 선거에서 말이죠. 그동안에 네네. 그렇게 이 불법, 탈법 이런 것들이 줄을 이었었습니까? 이제 사실 그동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시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관심이 좀 저조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동시선거를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점이 한꺼번에 분출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겁니다. 네. 근데 뭐 원래 워낙에 뭐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부패가 심하다 그런 건 다 알려진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조합장 선거고 과거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실시된 예를 봐도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품 선거의 비율이 예.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아. 이제 보통 뭐 적게는 한 70%에서 어느 해에는 지금 90%까지. 네. 이건 다른 선거들에 비해서 금품 선거 비중이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좀 심하네요. 예. 네네네. 그리고 이 저 선거 관리를 한다고 하는 직원들까지도 예비 후보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이건 조금 이제 잘못 알려진 그렇습니까? 건데요. 예. 네네, 그건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예. 작년에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네네, 그건 조금 이제 그럼 잘못 알려진 겁니다. 네네네. 네. 근데 도대체 그렇지만은 말씀하십시오. 예. 여러 가지 그 좀 행태들이 예. 좀 문제 있었던 행태들이 이번에 드러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이 조합장이라고 하는 감투가 얼마나 큰 감투에 이렇게 이 무소불위의 그런 그 권한을 휘두릅니까? 왜 이렇게 경합이 심합니까? 네, 이제 조합장이 이번에 1326곳에서 이제 조합장을 선출을 했는데요. 예. 이제 조합장들은 평균적으로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조합 규모에 따라서 1억이 넘어서 2억 가까이 되는 조합도 드물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조합은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절반 정도는 사적 영역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네. 조합원들이 스스로 봉급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합니다마는 네.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총의로 위임해 준 권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도 한 8천만 원, 또 조합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수익 사업에 대한 자금 배부권, 이런 권한들이 잘못 보면은 네. 이 권한이라는 것은 사실 선용을 하면은 권한이 극히 제한된 거지만 네. 악용을 했을 경우에는 권한이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조합장님들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상록수에 나오는 분들처럼 네. 그렇게 합니다만은 극히 또 일부 조합장님들은 그런 지탄을 받는 사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국 동시선거를 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선거 관리를 대행을 해 주었다는데 네네. 뭐 좀 달라졌답니까?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예. 또 그 고소 고발 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다만 어제까지 기준으로 통계를 보면 네. 현재 입건된 숫자가 360명입니다. 예. 그중 이제 이 숫자만 보면은 지금 1326곳에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한 0.27명 정도 조합당 예. 입건자인데 과거에는 예. 1.5에서 2명 정도 사이였습니다. 그 숫자상으로만 보면 이제 조금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예. 고소 고발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는 조금 빠릅니다만은 네. 통계상으로는 과거보다 조금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면서 뭐가 네. 좀 바뀌었죠? 그렇죠. 네, 어떤 점이 선관위에서 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우선 공정성이 굉장히 강화됐고 공정성. 예. 네, 후보자들도 이 불법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번에 입건된 360명의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선관위에서 지금 고발한 숫자가 검찰에 166명, 그렇게요. 경찰에 12명 예. 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죠. 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 선거 관리에 그 기여를 한 부분이 동시선거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네. 저는 이 선거에 관해서 이 정책 선거를 해라.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하라고 주장을 해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그 외부의 선거를 위탁 관리하면서도 그 매니페스토 선거를 늘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선거를 하라고 요구를 했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게 올바른 선거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 선배님께서도 그 분야에 예. 오랫동안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사실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 조합장 선거의 그 근본적인 문제점은 예. 다른 선거의 경우 예를 들면 가장 적은 단위인 구의원 선거 하면 보통 그래도 유권자 수가 네. 1만, 2만 뭐 이렇게 3만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네. 적은 것도. 네. 네. 그때 조합장 선거는 평균을 내면 한 선거구가 2,200명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게 됐죠. 예. 정책 선거를 하기보다는 예. 다 이제 아름아름으로 인연이 있고 예. 그래서 정책 선거보다는 어떤 인연 네. 그리고 또 이제 금품에 대한 유혹 예.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매니페스토 선거 한다고 요즘에 연습들도 하고 그러는데, 농협 조합장들이 그런 것도 안 해가지고 됩니까? 그래, 네, 그렇죠. 이번 그런데 선거에서 좀 그런 계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이렇게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로군요. 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무슨 이 정책 선거를 하는데 토론회라든가 합동연설회 같은 것은 못 하겠다면서요? 네, 지금 선거운동 방법이 6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선거 벽보 공보, 그리고 전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어깨띠, 예.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 토론회나 정책 토론회는 선거운동 방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네. 현역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네. 선거법에 대해서 이번 선거를 치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예. 좀 일부 개선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후보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다른 선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각에서는 네. 5년 동안 피선거권 제한되는 것이 너무 약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이제 의견들이 일각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단독으로 출마해서 무투표로 당선된 이들도 한 204명 정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조합은 자격이 없는 짝퉁 선거인 문제가 대두된다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조합은 대개 농어촌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농어촌 지역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네. 이제 조합원이 되려면 영농을 하셔야 됩니다. 농협 같은 경우. 당연하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도시화, 산업화,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예.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조합원 자격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농업을 그래서 포기한 상태지만 자격은 그냥 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도시화나 산업화로 사실은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이나 다름없는데도 네. 조합원 자격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네. 이 농림식품부와 농협에서 지도를 해서 이번에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지금 참 우리가 이거 외국과 이거 FTA 얘기만 나오면 참 이 농어촌을 어떻게 살려야 될 텐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소병철 교수님께서는 농협대학교 교수님이시네요. 네네, 농협대학에서 석자 교수님이시네요. 네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합장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참 적절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과거에처럼 단순히 보호 대상은 아니고 네.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농이나 대규모 영농이 지금 드물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농협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떤 조합장들은 조합을 잘 운영하셔서 수익 사업을 예를 들면은 농산물을 도시에 직화 잘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웃 나라에 수출을 하는 길을 뚫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의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농협대학에 가서 이제 전국 그 조합장님들 순회 강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조금 저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취약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YTN에서 선배님께서 이런 시간을 가져주신 것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생산자들, 농업인들을 도회제 소비자들하고 좀 직거래를 좀 한다든가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다양화하는 방법 없습니까? 네. 그래서 그 조합장님의 경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국가에서 이 조합의 모든 업무를 다 관여할 수는 없는 게 이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네. 그것을 앞장서서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조합장님이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추진력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에 돌아오는 정도가 완전 비례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조합장이 참 중요한 건데 이번에 선거가 좀 잘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지금까지 소병철 농협대학교 석좌 교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신내나 대목에서 묵동 나들목 구간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지점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정부 쪽 선성분기점부터 녹천교까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도 종암분기점부터 국민이램프, 다시 정릉 터널을 지나 홍지램프 사이로 서행입니다. 반대 성수대교 방면 연희램프부터 정릉 터널 지나는 데도 아직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교통량이 많습니다.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는 정체입니다. 강남대로 아직은 양재역부터 강남역을 지나 신사역까지 양 방면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부터 가양대교까지 아직은 긴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하남 방면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로 나들목부터 한강대교 구간, 이후로 한남대교 지나 청담까지도 아직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0340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잘 사는 집은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한 달에 1, 2만 원 지출도 큰 부담입니다. 또 당사자의 낙인은 제2의 왕따를 부를 뿐입니다. 3465번님께서는요. 아이 키우는 저는 대환영입니다. 돈 내고 밥 먹이고 중요한 부분에 돈 쓰길 바라는 학부형들이 많습니다. 3065번님 의견 볼까요? 하우스푸어, 깡통 전세가 판치는 요즘 급식비 지원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노출 안 된다고 해도 본인은 알 겁니다. 본인은 상처일 겁니다. 0191번님, 저소득층의 등록금, 교복값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 더 많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군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은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적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소장,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죠.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주한 미국 대사 네, 그 네. 비수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고 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죠. 박상원 소장님. 네, 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귤이 뭐 회수를 지나면 탱자가 되듯이 정치권 내에서 또 종북, 메카시즘 뭐 또 이렇게 치고받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분명한 사실은 네.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는 것도 미국의 국민적 지지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 것은 사실인 것이 뭐냐면 뭐 미국의 정부에서는 뭐 관대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까? 자국의 대사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네. 거의 어떤 살기를 지닌 어떤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테러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한미동맹이고 피를 흘리면서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왔는데 네. 이게 과연 한국이 안전한 나라인가 아니면 과연 한미동맹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정부가 미국 내 여론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우리 정부가 그동안 대응은 좀 발빠르게 비교적 잘 했다. 저는 이렇게 총괄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입니까? 김경진 변호사님? 안전하죠. 아, 네. 예, 평균적으로 어쨌든 치안은 안전한데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네. 정부가 전혀 대비가 안 됐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 대비가?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벌써 한 3년 전에 주일 대사를 습격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본 대사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외교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진 인물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테러 습격을 이제 벽돌을 던지는 이런 테러를 가했었는데 그런 인물에 대해서 경찰 기관의 감시망이라든지 어떤 사전 예방 정보 수집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건 어떤 보면 국가의 정보 수집 능력이 지금 뻥 뚫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사람이 이제 주미대사의 어떤 조찬 강연에 그냥 스승없이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정부의 대비 태세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한미 관계는 이제 어떤 역사적, 문화적 어떤 이런 배경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대사가 피습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시스템이 돌아가는 문제니까 큰 틀에서 보면 별 문제는 없고 오히려 이제 호들갑을 떨지 않고 우리가 이제 어떤 각각 하나하나 어떤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어떤 이해관계와 자리매김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리퍼트 대사가 사실은 대인배적 풍모를 좀 여러 가지로 보여줬고. 대인배. 예. 네. 대인배란 말도 있습니까 원래? 글쎄, 대인처럼 보이는 하여간 멋진 모습을 소인배의 반대말이죠. 네. 네.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심정적으로 마음속에 조금 좀 미안한 감정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좀 마음속에 빚이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어떤 개별 사안에 따른 정책적 어떤 이해득실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심정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혹여 나중에 뭔가 우리 어떤 국가를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감은 좀 불식시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포인트가 있죠.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좀 기형화된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용적이지 않았던가의 문제도 한번 짚어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리퍼트 대사의 대인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올 때는 너무 젊은 사람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과장급이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훈련된 그러니까 외교관이 뭘 해야 되는 것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굉장히 훈련된 직업 정치인, 직업 외교관, 뭐 화려한 레토릭부터 위기 때 그 나라 사람들을 자기가 주재국에 파견된 나라의 민심을 얻어낸 능력 이런 면면 정말 우리나라 대사들 나가 있는 대사들이 배워야 될 바다. 물론 네. 일부겠지만 어떤 대사는 조국에서 높은 사람 오면 관광 가이드로 비판을 해가지고 그 자국민 보호라든지 네. 현지에서 현지 국민들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밖에 나가면은 관광 가이드 합니까? 뭐 한국에서 좀 높은 분들 오면 외교관들 오면 관광 가이드 역할을 많이 하시네. 아시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요? 외교관들이 좀 열받을 텐데. 네,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알겠지만 사실 그런 관행들이 있어 왔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파견 나갔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들이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훈련돼 있어야 되냐. 이 수사들을 보면 상당히 기획되고 계산된 나쁜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노회한 어떤 외교관의 모습을 젊은 랩 대사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말이죠. 뭐 사건 사고에 어디든지 있을 수 있겠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요. 뭐 화재 사고도 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이 피의자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체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단순한 민족주의자냐 아니면 무슨 종북의 주의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김경진 변호사님.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이라든지 국정원 같은 데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체계적 관리를 하지 못했다. 또 할 준비 태세가 안 돼 있다. 지금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라고 하면 이 테러 방지법 만들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테러 방지법이라기보다 국정원에서 쫙 이렇게 조사할 수 사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외교 사실에 대한 폭행죄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어떤 보안 관찰 대상이라도 될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경찰이 좀 체계적으로 그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또 뭐 정북머리 어쩌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요. 아니, 그 정북머리를 역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김기종 씨는 전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사 전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박상원 소장님. 데모할 때마다 격렬하게 직업적으로 직업 없이 앞장서서 어떤 데모든 죽창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데모 때마다 이제 맨날 직업도 없이 맨날 나오는 사람들은 다 관찰해야 됩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김기종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본 대사를 시멘트로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다음에 정동경찰서 그 직원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행사장에서 뭐 입장을 안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그냥 입장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보안감찰이라는 것이 듣기는 섬찟하고 군사정권의 냄새가 나더라도 국가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뭐 전자팔찌를 채울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한미동맹이 기축동맹이고 대사가 강연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헤드테이블 옆자리에 앉아있다가 과도를 들고 테러를 한다. 이걸 방치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대명천지에 지금 뭐 공안정국으로 몰고 간 데서 뭐 몰려갈 리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가 역할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안의 관점에서 조금 보면 김경진 변호사님 어떤 반정부 시위를 한다든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집회를 뭐 자주 참석했다 이걸 가지고 보안 관찰을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어떤 과도한 어떤 법 집행이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제 이번 김기종 씨처럼 외국 대사에 대한 테러를 했다든지 아니면 청와대 앞에서 본인이 분실을 했다든지 아니면 가끔 우리가 사건을 보다 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다수 이렇게 살상하는 이렇게 무차별적 살상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보면 확신범이나 무슨 편집증이나 이런 경우. 지난번에 그 세종시에서도 보면 그 2층 이 아파트에서 이사 온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칼로 그냥 가지고 가서 이렇게 찔렀는데 그 경우에도 뭐 국정원이 본인 머릿속에 뭔가를 이렇게 칩을 심어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이게 정신질환이 생겨서 결국은 그런 범행을 아무런 이유 없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법률적으로 좀 이 경찰권이 체계적으로 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생겨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서 정치권의 서인으로 비약이 됐어요. 여당의 한 의원은 종북 숙주다. 야당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나왔고 야당에서도 발끈하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거 이제 또 정치권에서 또 한바탕 싸워야죠. 싸우는 게 직업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웃으시는데 저도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이게 당장에 지금 이제 4월 달에 이 재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요.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종북 이 숙주론을 들고 나오면 이 여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또 야당 쪽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은 보면 이게 종북 숙주다 아니다 얘기할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종북 숙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김기종 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야당 쪽 국회의원들이 주선을 해서 기자회견장을 쓸 수 있도록 해줬고. 국회 기자회견장은 일반인 못 써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주선을 해줘야만 쓸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주선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이 김기종 씨하고 무슨 통일 관련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종북 숙주다 이제 종북 숙주라고 야당을 비난하는 근거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보면 아니 민화협 같은 경우도 이 김기종 씨의 실체를 몰랐고
서대문 경찰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들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정보 수집 권한이 체계적으로 있지도 않는 야당 국회의원을 가지고 그 정도의 어떤 기자회견을 주선을 했다 그래서 종북 숙주라고 비난한다면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비난이고 너무 과하다. 예, 과도하고 이걸 가지고 종북몰이를 한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야당이 곤혹스럽죠.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분들이 한 일개 사단쯤 있다라는 얘기. 일개 사단이요? 일개 사단쯤. 언제 뭐 이렇게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 오르고 당 지지도 오를만 하니까 이런 악재가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7, 80년대 이른바 민주화 시기에 기형화된 뭐 사람들이 한 사단쯤 되지 않냐. 이런 돌출 행동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이 야당이 항상 조마조마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게 이 양반이 최근에 뭐 검찰 발표에 의하면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뭐 없다. 뭐 등등 하는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진보좌파 정권에서 통일교육위원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 대변인 얘기하면 운동권 선배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같이 학생운동을 7, 80년대 하면서 그런 인연 때문에 원정주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을 못 그은 야권의 잘못도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정북 숙주라고 정치 공세를 계속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전혀 아예 근거가 없는 그냥 정치적 공세만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이래 봅니다. 개연성이 있다. 근데 김경진 변호사님. 아니 그 통일교육위원회를 한 거는 이명박 정부 때까지도 연이어서 했다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종북 속주라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금 비난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지금 송치를 하는데 이 사건에 김기종 씨 이외에 다른 배우가 있느냐 또 연계 세력이 있느냐 경찰로서는 못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본인 단독 범인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걸 보면 종북 숙주라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비난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말이죠. 수사를 차분히 하고 그야말로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적 표현물이 나왔다는데 그것만 갖고는 국가보안법 적용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뭐가 있는지 그 차분히 조사는 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조사 끝나기도 전에 이러쿵저러쿵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닌가. 아니 왜냐하면 뭐 정치인들은 소비자의 표를 끊임없이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 날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빨리 규정해서. 아니 정치 평론가 하신 분이 그런 거 잘했다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정치의 본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의 본질.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자, 근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기 또 선언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요즘 JP 회고록이 모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5.16 군사정변이 있었을 때 윤보선 전 대통령이 올 것이 왔구나 뭐 이런 얘기했는데 올 것이 왔다. 네, 이것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아 그래요? 네. 경남발 올 것이 왔다. 왜냐하면 복지선정 시즌 2로 이제 들어감을 알린다. 과거에 무상 시리즈가 이제 오세훈 시장도 날렸고 했는데 정세 누가 돈 낼 건가 이 문제. 그 다음에 그 경남 정교조의 성명을 보면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칫밥 안 먹죠. 차별한.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내고 먹는 그 자위계층 아이들도 안 먹는 방법이 바우처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표시나지 않게 한다. 그렇죠. 자신이 노출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는 이제 정말 올 것이 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교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산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교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예, 저도 박상원 박사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일한데요. 일단 첫째는 정부에서 증세를 해서 세금을 지방정부에 충분하게 내려줄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기본적으로 증세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입장이 이제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제 어떤 이 지사,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홍 지사가 선택한 방법이 옳냐 그르냐 이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만한 것이 있는 이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를 한다고 했을 때 박상원 박사 말한 대로 그러면 이 선별적 복지 수혜를 입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안 다치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관한 최선의 방책을 생각해내야 된다. 최선의 방책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과연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꺼내놓고 이야기할 때 이거 가지고 왜 또 싸우냐. 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메르켈 총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박상원 소장님? 그
최근에 연립정부를 만들 때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거 아닙니까? 메르켈 총리가. 그리고 끝장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메르켈 총리가 3인당 당사를 방문해서 그렇죠. 새벽 몇 시까지. 그렇죠. 몇 시. 중간에 도시락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배가 고파서 합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디테일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집 얘기하면 CCTV만 달면 다 해결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든 정부든 좀 차분히 앉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꼼꼼하게 재원도 보고 그다음에 수혜 대상도 보고 우선순위도 보고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진보의 아젠다입니까? 보수의 아젠다입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도 비판받아야 될 게 50만 원 가지고 뭐 EBS 강의도 듣고 요것도 정교하게 과연 고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득실을 보고 온타임 타이밍에 맞게끔 치고 나온 것인지도 한번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악마는 디테일하게 있고 솔루션도 디테일 속에 있다. 그 디테일을 가지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원들을 잠그고 도시락을 안 주고 생수만 주고 답을 내도록 좀 해야 된다. 배가 고프도록 해야 되네. 김경진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경남도의 학생들이 지금 28만 명인데 홍준표 지사 입장대로 한다면 21만 명에게는 앞으로 급식비를 받고 7만 명 정도에게는 지금 이제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21만 명한테 받는 돈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돌려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금 연간 한 50만 원 정도를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첫째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안 다치게 하는 이 7만 명의 아이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안 다치게 하도록 제도 설계를 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는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건 과연 철학적으로 타당한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뤄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말이죠. 우리가 지금 무상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중고등학교 예. 의무교육 헌법에 나온 상이죠. 중고등학교는 무상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전 단계 전 단계가 무상 보육 문제고. 그렇죠. 네. 근데 밥 먹는 것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밥 먹는 거고. 그 어디까지가 무상이어야 되고 어디까지가 비무상이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재정행편 따라 다른 그러니까 것이죠. 이거는 어차피 선을 딱 그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만나서 합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한답니까?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돈을 걷느냐에 대해서 지금 타협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가장 핵심이 이제 부자 증세, 이 법인세 증가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현재의 세금 수준 하에서 국가 재정 하에서 그러면 우선 순위를 어디에게 먼저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4.29 재보선 앞두고 있는데요. 전정배 전 의원이 탈당을 해서 출마를 한답니다. 네. 그거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저도 제가 한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 뭐가 그렇게 한심하신데 두고 이렇게 좀 비판 내지 비난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전정배 의원은 지도자급이니까 네. 지금 야권의 위기가 어디서 비롯됐냐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열린우리당을 만든 데서 비롯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죠. 열린우리당을 창당함으로써 호남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 호남을 부리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서 이제 야권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 주역이 전정배 의원이거든요. 네. 천신정이라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친노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광주 얘기를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간다. 저는 이건 좀 정치적인 후한무치다. 이런. 본인은 친노 아니라는데요. 노무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뭐 당내 세력이 하나도 없을 때 처음으로 배지 중에 합류한 분이.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친노 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가담돼 있지 않다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자, 김경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탈당이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워낙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예. 조금 이제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사실은 그때 당시 한명숙 지도부가 공천을 안 주고 하다가 마지막에 등록 하루 전날 그때 송파에 지금 서울에 서울 송파에 공천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상 굉장히 푸대접을 받았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상에 비해서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때도 네. 사실은 본인이 이제 그때 경선에 임하겠다고 그래서 경선 후보 등록을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한길 예, 예. 안철수 지도부 하에서. 예. 그래서 경선을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권은희 지금 전 수사과장에 대해서 전략공천이 하면서 천정배 장관이 사실은 바보가 돼버린 셈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번에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과연 광주 민심이 천 장관에게 모아질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포함해서 야권. 뭐 재편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끔한 말씀 한 말씀. 만나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고 헤어지면 만남이 있는 그런 것인데 겁니까? 어쨌든 지금 야권이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려면 조금 더 분열을 해서 바닥까지 간 다음에 더 분열하라고요? 네, 그렇죠. 새로운 통합의 기제가 나오지 악당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충고하시는 겁니까? 문제점을 다 노출한 다음에야 솔루션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요? 네. 저는 김경진 변호사님. 문제점은 다 노출이 돼 있고요. 이미 다 노출돼 있다? 예, 국민들이 알 만큼 다 알고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의당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하나로 합쳐가야만 해결의 방책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야권이 다 이렇게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야 오히려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재편을 해야 한다. 더 나눠져야 되고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선관위 사무국장이 냈던 선거제도 개편안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다당제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 실험이 되겠지만 이 제도 개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포용해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포용의 대전제는 뭔가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정치는 결국 어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생각이 같은 사람이 모인 게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뭔지를 정확히 노출된 뒤에야 통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새누리당을 꺾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정치가 지역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의 민심이 있다면 그걸 또 정확히 대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통합을 위해서는 작은 분열은 자기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놓고 있을수록 좋다고 저는 봅니다.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원 공간관 미디어 소장, 김경진 변호사, 세 남자의 정치 수다였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오늘의 생각하기 주제에 대해서 6741번님께서는 무상급식하고 세금을 더 걷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적어주셨고요. 5880번님께서는 행정을 통해 아이들이 느끼는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6741번님께 주간 경향을, 5880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장시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